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주에는 현충일로 좀 못 뵀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는 쉬었고요. 네. 그 다음 주를 뵈면 활기차게 또 네. 시장 얘기를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녹록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시장의 팩트를 잘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노심초사하셨을 지난 미국 장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가 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좀 급락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미국 시장이나 또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을 보는 게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은 상황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주말도 미국 시장 동향과 나오는 변화 보면서 그렇게 썩 기분 좋은 한 주가 또 주말이 아니시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보유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 그리고 또 이거를 추가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부담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의 동향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 압력이 이렇게 심하다. 이를 어떤 이제 연준과 또 미국의 행정부가 얼만큼 잘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과 이게 모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국가들의 그 어떤 동향들은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CPI 자체가 이렇게 크게 뛰어오른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구성 항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택 관련된 비용들은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에너지 쪽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이런 에너지 가격들의 급한 변화를 얼만큼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떤 뭐 행정부의 노력이나 아니면 또 어떤 단순한 현상의 변화만으로도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와 함께 또 이어지고 있는 전쟁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 요인도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앞으로의 전략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면서 CPI 자체가 좀 급등을 하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의 급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대표님 현재가 이제 코로나19 초기 상황보다도 더욱더 좀 심각한 주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코로나19 초기와 이제 지금을 비교하는 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때가 이제 비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어떤 시장에 또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오다 보니까 전염병에 따른 공포와 그에 따른 시장 경제 참여자들의 충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어떻게 겪어낼 것인가 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앙정부나 그리고 또 중앙은행들, 글로벌 중앙은행이나 행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유동성을 늘려서
어떤 충격을 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은 당연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또 후폭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변화들이 가장 지금 또 다른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급증했던 유동성이 당연히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나 그리고 또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코로나19 상황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안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급하게 풀었던 유동성은 회수하겠다라는 입장들인데 그러면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다 보니까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만큼 좀 잡히지 않는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금 긴축을 그래서 풀은 돈을 회수하는 거를 좀 더 빠르고 강하게 하겠다라는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유동성에 좀 취해 있던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나 그에 따른 사회적 그리고 또 경제적인 현상들이 좀 더 가파르게 긴축을 하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긴축의 속도도 빠르고 강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쪽에서 이어졌을 때 위험 자산이 그대로도 영향을 끼치고 타격을 받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어떤 저희가 갖고 있었던 위험 자산이나 아니면 또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성격들이 금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빠르고 또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이 조금 더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상의 과정으로 돌아오는 흐름이긴 하겠지만 네. 좀 과정들이 좀 고통스럽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많은 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유동성을 좀 풀어놨던 것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은 좀 고통이 따르는 이런 현 상황이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여러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유럽도요 인플레 공포에 일제히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유럽 상황은 또 어떨까요? 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유럽도 지금 거의 11년 만에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네. 입장에 22의 통화정책회의가 마감이 됐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빠르면 이제 7월 달부터 아니면 조금 늦으면 9월 달부터라도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만큼 유럽의 물가 수준도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죠. 네. 이제 그를 반영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22 쪽에서 나왔던 얘기를 봤을 때는 우리도 빅스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로 나오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초기에는 한 25bp로 시작을 했다가 네. 계속되는 물가 상승 압력들이 좀 이어간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벌써 이번에 발표된 CPI 수준이 8.6%대까지 네.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이번에 6월 달에 CPI는 9%대까지 넘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마찬가지로 유럽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초기에는 뭐 7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네. 25bp로 시작을 했다가 한 또 50bp 단계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네. 쪽에서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담들은 네. 계속 또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는 유럽의 모습도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급등하면서 이 빅스텝을 넘어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인 상황을 좀 겪고 있는 모습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요. 오를 건 또 오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뉴욕 증시에서 좀 강세로 좀 떠올랐던 섹터들이나 뭐 종목들이 있을까요?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에너지 쪽이겠죠. 상대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관련된 쪽에 하나의 강점 아니면 실적과 관련된 변수로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에너지 쪽의 가장 핵심은 유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유가가 상승하면서 또 꾸준하게 강세로 가면서 그에 따라서 나오는 정제 마진이 오히려 꾸준히 강세로 유지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대표적인 정유업계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유가의 수준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실적에 대한 변화가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계속 연장돼서 좋을 것이다라는 흐름들이 어떤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쪽에서 또 가스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 어떤 광산을 갖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또 석탄 관련된 회사들 이런 쪽 네. 모두가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좀 더 크게 키우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와 함께 또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게 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영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재고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석유나 그리고 또 가스 같은 경우 가스는 물론 최근 들어서 재고가 약간 올라오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재고를 계속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변화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재고는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방출률 비축률을 계속 네네. 방출하고 있는 상황들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축류가 방출을 했었을 때 그러면 그대로 시장의 안정으로 해서 끝나느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또다시 비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그러면은 네. 다시 고스란히 수요로 자거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가가 한 단계 또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다시 비축률을 쌓는다라는 입장으로 나왔을 때는 수요가 늘어난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쪽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 유럽을 필두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쪽은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기후에 또 많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생각보다 일조량이 크지 않고 네. 또 생각보다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 기존에 예상했던 어떤 전력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또 고스란히 의존해야 될 쪽은 또 화석연료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와 또 어떤 그 일을 보충할 수 있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앞으로 관심은 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섹터는 여전히 보완할 수 있는 수요나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꾸준하게 투자도 하고 적절하게 관리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신재생만 보느라고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섹터 쪽에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스란히 이 몫은 또 가격적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화석연료 쪽도 계속 또 투자를 해주고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를 좀 이어줘야 될 텐데 네. 그게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나 또 천연가스 이런 쪽은 계속 북반구의 겨울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어떤 가격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좀 오른 섹터는 있기 마련인데요. 강세 섹터로 좀 짚어주신 게 에너지 관련 이런 섹터들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좀 정유업계 또 가스, 광산, 석탄 업계들이 조금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하지만 이런 업계들은 재고 위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비축유를 조금 방출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정 안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축유 방축이 다시 이 원유들을 좀 비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좀 단점이 일조량과 또 풍량이 좀 모자랄 경우에 조금 이게 또 보완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화석연료 또 원자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앞서 짚어주신 대로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계신지요?
일단 FOMC 회의를 통해서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대로 뭐 담길 걸로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최소 50bp 아마 50bp로 인상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가는 이런 물가 수준을 보고 연준이 그냥 좌시하겠느냐 그러면 혹시나 몰라서 또 빠른 빅스텝인 75bp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부담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50bp 정도로 예고했던 대로 나오겠지만 다음 쪽에서는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뉘앙스를 체크하는 게 이번 FOMC 쪽에서 기자회견과 또 파월 의장의 입을 또 많이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단순하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을 통해서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이었던 에너지 가격 그리고 또 식품과 관련된 곡물 가격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금리 인상만으로 가지고 어떤 변화를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주거 관련된 비용, 모기지 관련된 쪽 이런 쪽은 커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는 원준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좀 더 공격적인 긴축을 통해서 수요를 좀 억제하는 현상.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약간 쿨다운을 넘어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약간 위축을 유도하는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연준의 반응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경기까지 견드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단순하게는 어떤 연준의 의도를 저희가 기자회견이나 흐름 쪽에서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마 결론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현상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열려놓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이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FOMC 전에는 그래도 이런 부담감들, 우려감들이 좀 커지게 되면서 계속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들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끝나고 나서는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됐을 때 오히려 FOMC 이후에 그리고 또 변화를 지켜봐야 되는데 또 마침 FOMC 끝나고 다음 쪽은 주말에 또 선물 옵션 미국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거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그런 한 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bp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됐다라는 이런 전망도 좀 밝혀주시면서요. 현재 연준이 경기 위축을 하면서까지 물가를 잡으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좀 완화된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이번 주 15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고요. 17일은 또 연설이 함께 예고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과 함께 앞서 살펴봤던 외신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좀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뭐 지금 단순하게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네. 거기다가 계속 또 이어졌던 분위기, 즉, 좀 첨예하게 대입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네. 특히 중국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대만은 우리 중화권 쪽의 하나의 원 차이나의 입장 쪽으로 홍콩과 비슷하게 또 대응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특히 이제 미국 입장 쪽에서는 그게 아닌 게 오히려 어떤 지정학적인 태평양 지역 쪽에서 또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도 있고 게다가 또 어떤 TSMC를 비롯해서 갖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밸류체인이고 그런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는 네. 아마 대만에 대해서도 쉽게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쪽을 견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만과 관련된 이슈는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기존의 무역 분쟁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갈등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접적인 액션이 나올 수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말씀드렸던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핵심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변화를 가져갔을 때 그만큼 앞으로의 향후 기술이나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발전의 조회를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약간 불안감과 어떤 지정적 리스크가 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만에 대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축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이 그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이와 대만과 관련된 이슈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좀 껄끄러운 이슈가 아닐까라는 쪽도 한 번쯤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좀 격돌을 하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셨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비슷한 스탠스를 대만에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은 태평양의 좀 전략적 요충지로 좀 대만이 좀 꼽혀지고 있고 또 TSMC 등의 이런 이유로 조금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만과의 이런 격돌, 미국과 중국의 격돌은 또다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펼쳐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면요.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사업에 새로운 도전장을 좀 던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중에서는 가장 최근 이슈로 EU가 USB를 C 포트로 통일한다라는 이렇게 선언이 있으면서 애플이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애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썩 편한 이슈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을 봤었을 때 유럽이 그런 통일하려고 가는 움직임은 맞다고 보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애플이 쓰는 쪽으로 통일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전 IT 기기의 모든 대부분의 현상들이 C타입에 좀 더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간 게 더 결론적으로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애플의 입장 쪽으로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통일된 기준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애플의 부담은 조금 더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이 단순하게 어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쪽과 관련된 쪽이 아니라 하드웨어 관련된 쪽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고 하게 되면 애플의 입장 쪽에서는 그래 뭐 이때쯤에 어차피 겪어야 될 문제라고 해서 변화가 되는 어떤 적용을 하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이 앞으로 놓여진 당장의 문제 첫 번째로는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당연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봉쇄 현상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생산과 판매 모두가 위축이 됐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을 얼만큼 잘 털어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중국의 봉쇄가 간헐적으로 이어졌을 때 기대하고 있는 적정의 수준의 공급량과 중국의 판매량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애플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애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통일된 기준에 이제 애플이 맞추려면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또 애플의 당장의 문제점들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가 좀 과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요. 또한 차후 공급망이 또 막힐 경우에 해결책으로 어떤 대안을 조금 만들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내 증시도 개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저희 전망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도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주도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럴 때 아무래도 내 계좌가 그리고 또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시장을 잘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같고요. 만약에 또 대응이 좀 힘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의 현금 비중이라도 좀 늘려놓으셨다가 이를 추가 하락 때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더 스트레스를 더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시장 흐름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추가로 흔들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 정도는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주신 김민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짚어봤습니다.